자, 그러면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부분 못했죠. 16장의 안정화 정책에 대한 대안적 관점, 즉 두 가지를 봤죠. 정책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수동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정책은 수동적으로 자동 안정화 정책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만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자동 안정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정책은 규칙적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사정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의 공감하는 것은 정책은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항상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는 사전에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 그 룰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효과가 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정책을,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것을 갑자기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통화량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줄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안 줄이고 있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인 정책의 효과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책은 규칙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 장의 내용입니다. 그 규칙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앙은행에 의해서 공표된 정책 규칙은 그 공표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시간 불일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제일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이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고 이거는 시간 불일치가 한번 발생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안 믿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유지해야 된다. 또한 신뢰성은 부분적으로 중앙은행이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도에 달려있다. 사실은 이것도 이 신뢰성 여부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것도 비대칭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비대칭적인 강하다는 게.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분 다 찬성합니다. 물론 나중에 돼 가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거 왜 이래 됐냐라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장 통화량을 늘린다 그러면 행정부도 찬성하고 대통령도 찬성하고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합니다. 뭔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 신뢰성도 관계없죠. 그런데 이제 그 반대 경우에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중앙은행이 통화 안정을 위해서 통화량을 줄일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같은 개념인데 섣부르게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안 하기 위해서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행정부는 대통령은 중앙은행 보고 통화량을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정부든지 아니면 국민들도 그런 방향을 요구합니다. 당장에 힘들면 뭔가 해달라, 중앙은행 보고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압력에 견딜 수 있으려면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독립성이라는 것은 말로 확보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거는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은 어쨌든 중앙은행의 독립을 지지해 주죠. 일반적인 어느 정도 된 그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항상 그러길 바라는 건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적으로 그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법적인 독립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사권과 그 다음에 재정권이죠. 예산권이죠.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해 줘야지 독립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 독립성, 그래서 인사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은행 총재의 선발, 그 다음에 임기의 보장이 문제죠. 그 다음 예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규칙적인 법칙에 대해 규칙적인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그 규칙을
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그걸 규정하는 거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행법을 바꿔서 한국은행법에 규칙적인 정책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소위 통화 안정과 그 다음에 고용 확대를 위해서 존재한다. 순서도 돼 있죠. 통화 안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가지고 해가지고 타겟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게 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죠. 뭐 그거는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중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과한 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많이 늘려달라라고 할 때, 그러면 법을 어긴다라는 걸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런 차원에서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 독립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이 어떤 나라보다 더 독립적이냐,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수치화해가지고 만들기도 보긴 해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수치할 때 대부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방법은 인사권, 그 다음에 예산권, 아니면 규칙에 대한 법적인 뭐 정도, 그 다음에 그 준수 정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지수를 나라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고,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평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전체적으로 그 나라 점을 찍어 보니까 우하향하더라. 물론 이거는 이제 선진국들 예입니다. 뭐 아직 산업화가 덜 된 나라들은 여기다 집어넣기도 뭐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 넣고 일반 선진국들 내에서 선진국들만 해서 볼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은 나라는 독립성 지수가 낮더라. 그리고 독립성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이렇게 다 낮은 데가 있더라. 이런 나라들은.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낮죠. 그 다음에 독립성이 낮은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뭐 벨기에는 좀 예외지만 스페인, 뉴질랜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사후적으로도 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런 음의 관계에 있다. 독립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통화 가치가 안정되고 독립성이 낮을수록 통화 가치가 좀 불안해지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그런 현상이 발견됩니다. 자, 이상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질문.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정부 채무와 재정적자. 이것도 사실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 채무는 소위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는 재정 적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결과입니다.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재정 정책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자, 재정 정책의 결과에 따른 국가 부채가 한 챕터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 챕터로 나왔습니다. 재정 정책의 결과 국가 채무가 쌓인다. 국가 채무라는 것을 뭐 따지고 본다 그러면 뭐 개인 채무도 있고 기업 채무도 있겠죠. 근데 개인 채무나 기업 채무는 국가 차원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그 때문에 부도가 나고 망할 수는 있겠지만 뭐 한 개인 한 기업 때문에 국가 전체가 흔들린 나머지 뭐 대부분은 뭐 큰 데미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국가의 채무는 좀 다른 개념이죠. 국가 전체,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의 문제입니다. 정부 채무 및 지정 적자.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볼 내용은 채무 규모,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부채와의 비교. 여기 데이터는 미국 데이터인데 나중에 우리나라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세계적인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론으로 봐서 재정 적자 측정상의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진짜 부채를 제대로 잘 측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점, 재정적자에 대한 측정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 국가 채무에 대한 경제학에서의 이론입니다. 과거 이론이 리카디안 이퀴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론입니다. 옛날 리카디안 이퀴밸런스라는 이론이 하나 있고,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전통보다 훨씬 더 옛날 이론이죠. 옛날 이론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 견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1학기부터 시작해서 2학기에 걸쳐가지고 거시에서 배웠던 부분, 거기에서 과연 국가 채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걸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해서 뭐 또 다른 뭐 소수 견해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뭐 용어로는 이제 경기순환이 조정된 재정적자, 리카디안 이퀴밸런스, 리카디안 등가, 자본예산,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뭐 뒤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재 뭐 규모를 봅시다. 규모를 보면 액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미스리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채의 액수라는 것은 국가 덩치가 클수록 당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뭐 보나 마나 할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GDP가 뭐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부채가 있는데 양으로 봐가지고는 가장 크죠. 그래서 내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세계적인 최대 빚쟁이는 미국 국가다. 라는 이야기죠. 즉 빚이 대부분 채권으로 돌아다니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최대 상품이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가가 발행했는 채권, 그 채권의 총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 국가의 부채죠. 그래서 국가 규모에 따른 그 부채 규모,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부채 규모의 적정성 아니면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액수를 보는 것보다는 GDP에 대한 국가 부채, 정부 채무의 규모로 봅니다. 그래서 규모라는 것은 보통 GDP의 대안으로 보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죠. 이게 100%라 그러면 GDP만큼이 국가 부채에 있는다는 거죠. 200%라면 GDP의 2배, 50%라면 GDP의 절반 정도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특정한 해인데, OECD에서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2016년 현재 GDP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국가 채무, 순 정부 채무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등이 그리스, 2등이 이탈리아, 3등이 일본, 4등이 포르투갈. 150%, 130%, 125%, 105% 이렇게 되죠. 이렇게 5개 나라가 100%가 넘었습니다. 벨기에, 영국, 스페인, 미국. 미국은 80% 정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한 40%, 캐나다 30%, 스위스 5.5%. 호주는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15%라는 것은 발행했던 부채보다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금융재산만 따지는 겁니다. 모든 국가가 금융재산 이외에 부동산이라든지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건 제외하고 일단 순 자산만 따져봤을 때 호주는 오히려 흑자인 거죠.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 그 다음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죠.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이제 흑자인 나라죠. 자, 이걸 보면 이제 많은 그 시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1등, 2등, 4등 나라들을 묶으면 거기다 한 나라 더 합치지만 묶으면 그 유명한 사태가 발생하죠.
소위 이 1등, 2등, 4등 이런 나라들이 묶인 것이 우리가 픽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08년, 2009년경에 발생했던 유럽의 금융위기, 유럽의 금융위기가 이런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뭐 이탈리아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스페인, 그리스에서 완전히 화룡 점점을 찍었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발한 순서는 아일랜드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 그리스까지 이런 이제 그 금융위기가 생겼죠. 이 유럽의 금융위기, 이 네 나라 픽스 나라의 금융위기는 소위 국가 부채, 소위 재정 적자발 금융위기였습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도가 났죠.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만기가 돌아온 국채에 대해 가지고 차환이 안 됐습니다. 차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면 대부분 차환 발행을 하는데, 즉 그만큼 만기 들어온 액수만큼 채권을 다시 발행해 가지고 만기에 대해 돈을 갚죠. 그런 식으로 계속 롤오버를 시킵니다. 뭐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당장에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국가 부채는 대부분 나라들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나라 부채 규모가 너무 많더라. GDP 대비해서 너무 많더라. 그러면 새로 발행한 채권들, 국채를 사면 이 나라가 못 갚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살라 그러고, 안 살라고 하니까 채권에 대한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은 그 채권의 이자율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이자율이 뭐 20%, 30%까지 오르죠. 오르니까 더 이상 그 정도에서는 소위 채권 발행이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만기는 돌아오는데 갚아줄 돈이 없죠. 그러면 곧 부도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국가가 부도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날 수도 있어요. 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9번째 국가 부도 사태가 곧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상습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부분 나와 있는데, 9번째 IMF에서 좀비로 가야 될 판인데, 지금 이번 달 22일 날 열흘 남았죠, 그죠? 이번 달 22일까지 소위 채무조정이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채에 대해 가지고 부도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들어왔는데 채권 들고 와서 돈 내라, 원금 달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부채가 많은 나라가 발행한 채권을 안 사죠. 안 사니까 결국은 더 이상 돈을 못 빌리게 되고 만기가 돌아온 부채에 대해서 상환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럽 이 나라들은 부도가 나기 전에 뭐 일단 어쨌든 뭐 모여가지고 일단 일부는 탕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는 뭐 다른 나라에서 빌려주고 해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IMF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경우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IMF죠. F라는 게 펀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돈을 각출해 가지고 엄청 큰 돈을 가지고 있죠. 그게 아마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들고 나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런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대신 다시 이런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경제를 조정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이제 정상화되면 다시 돈을 회수를 하죠. 그것이 IMF의 기능인데, 유럽의 이 사태가 났을 때는 IMF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IMF의 그 돈은 선진국용 돈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럽 이 네 나라에 발생한 돈의 이 범위는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IMF가 가지고 있던 3천억, 4천억 가지고도 될 수도 없는 돈입니다. 될 수도 없는 규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유럽 너희들 내에서, 선진국 내에서 너희들 그룹 내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가 해결하라 라고 해가지고 소위 유럽 중앙은행 ECB라고 합니다.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소위 유로를 발행하는 그 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전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빌려줘 가지고 어떻게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돈을 많이 빌려준 것은 독일이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등이 그런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대신에 IMF가 하는 뭐 동일한 비슷한 역할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사태는 일단 뭐 해결되고, 어느 정도 해결되고, 지금은 상당한 정상화가 된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이제 거의 정상화됐다라고 나타나죠. 그리스 이제 상당히 나아졌다라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 이제 이탈리아는 이때 금융위기가 날 뻔했다가 뭐 거의 그 수준까지 갔다가 그래도 그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근처까지 갔다가 여기 포함은 안 됐죠. 그래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제 큰 사태가 발생했죠. 어쨌든 이 앞에 있는 나라다. 부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즉 국가 부채가 크면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자, 그런데 일본도 여기 있는데 일본은 왜 괜찮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렇게 지금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150%까지 보다 높은 정도죠. 일본은 끝도 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참 저거는 소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아주 이상한 길을 가고 있다. 저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런 나라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국가 부채는 대부분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죠. 자국민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상환이 안 되는 경우도 없고, 어떻게든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자국 예나로 발행되어 있는 거죠. 예나로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안 팔리면 예나 돈 찍어서 갚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외환으로 발행됐다 그러면 자국이 외환을 못 찍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나 포르투갈도 유로를 쓰는 나라인데 그럼 유로 더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유로 같은 경우는 소위 ECB에서 찍습니다. 유로 전체에서 유로를 쓰는 나라들이 가입된 전체 규모에서 룰에 따라 찍지 어떤 한 나라가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유로를 찍어가지고 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일본은 최소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채무가 이렇게 많더라도 뭐 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채무 때문에, 국가 채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나라들이 지금 한 9개 정도 됩니다. 조만간 상당한 세계 금융이 요동을 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안 그래도 취약한 경제 상황에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급박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아르헨티나, 이번 달 12일 날까지 지금 어떻게 결판이 나야 되는 거죠. 안 나면 바로 국가부도입니다. 국가부도고, 그 다음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본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픽스에는 포함 안 됐지만, 다행히 마지막에 빠져가 포함이 안 됐지만 이탈리아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탈리아가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초기에 영향을 받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썼고, 반면에 경제는 완전히 동결되면서 경제는 또 안 돌아갔죠.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소득이 없고 세금을 낼 돈도 없는 겁니다. 낼 세금도 없고 소득도 없고 대신에 국가는 써야 될 돈이 더 많은 거죠. 이런 사태는 당연히 국가 부채가 그냥 팍팍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되죠. 그래서 지금 나라들마다 보건 환경 사태로 보면 지금 경제가 뭐가 문제냐, 사람 목숨이 문제지 왜 경제를 다시 열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나라마다 경제를 가능한 열고 싶어 하는 것이 소위 누구는 이런 얘기 하죠.
코로나로 죽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명에 1명, 100명에 2명 정도 죽는데 굶어 죽으면 다 죽는다. 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도 우한에서 이제 한때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완전 동결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을 판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건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한 지금 경제를 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잘 해결돼야죠. 잘 해결돼야죠. 자, 이렇고, 미국이 지금 80%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세금을 깎는 겁니다. 강력한 감세 정책을 했죠. 세금을 깎으면 당연히 국가 부채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쓰는 건 그대로인데 세금을 깎았다. 원래 공화당이나 보수 쪽의 정책이란 것은 지출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균형은 그대로입니다.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국가 부채는 관계가 없는데 세금만 깎고 지출을 안 줄였다. 그러면 이제 국가 부채는 늘어나죠.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는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건실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어디 있는가? 요쯤 있습니다. 40%대. 그래서 현재 상당히 건실한,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재정은 탄탄한 나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부채가 많지 않은 그런 나라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채무 규모를 봐가지고 어떻게 봐서 위에 있는 게 나쁜 나라고 밑에 있는 게 그래도 튼튼하고 건실한 나라다. 위는 상태가 안 좋은 나라다.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후진국이 안 좋을 건데 왜 선진국들이 다 앞에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이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국가 부채를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선진국 병이라는 이유가 어느 정도 국가가 체계가 다 잡히고 경제 규모가 돼야지 빚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재산이 없고 극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주는 거죠. 너무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 문제는 다행히 개도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예 빚을 못 내니까. 오히려 이제 이 문제는 선진국병이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선진국도 나라마다 조금 이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또 이제 국민성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나라들이 일본 예외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국민성이 굉장히 밝아요. 잘 놀고 페스티벌 잘하고 이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밝은 국민성을 가진 나라들이 또 이렇게 잘 놀고 빚도 많습니다. 빚도 많고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국민성이 굉장히 차갑고 딱딱한 사람들입니다.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정도의 그런 딱딱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재정은 튼튼합니다. 재정은 튼튼한데 또 다른 측면이 있긴 있죠.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치가 갈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나라 국민성은 이쪽하고 좀 가깝지 않는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러니까 이쪽 독일이나 스위스 같이 그렇게 냉혈한적인 국민성은 또 아니죠. 그런 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이게 현황입니다. 자, 미국의 예를 보면 이제 미국의 예에서 미국 데이터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 국가 채무의 역사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타입을 왜 채무가 발생하는지, 국가 부채가 왜 발생하는지 상당한 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 300년, 200, 한 50년 정도 데이터가 되죠. 1800, 1790년부터 한 200, 한 30, 20년 정도 데이터가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GDP 대비 퍼센트이기 때문에 비율이기 때문에
요게 1이 100%입니다. 1이 100%. 1이 100%고, 현재 뭐 60 몇 %가 돼 있죠. 80%. 어쨌든 현재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쭉 보면 옛날에도 높았죠. 한 40%가 높았다가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갑자기 뛰어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뛰어 올랐다가 떨어지고, 뛰어 올랐다가 뭐 조금 떨어지면서 정체하고, 또 점프했다가 확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부채는 언제 확 늘어났냐 하는 이야기죠. 올라온 시점, 이전은 몰라도 어쨌든 여기보다는 떨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그 전부터 확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미국의 독립전쟁,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 부채가 거의 0으로 갔습니다. 부채가 없죠. 다 갚았습니다. 전쟁 빚을 다 갚았는데 다시 점프를 했습니다. 왜? 남북전쟁. 전쟁 끝나고 나서 거의 다 갚았죠. 그런데 또 점프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또 쭉 갚아가지고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랐다? 그 유명한 대공황, 1929년 대공황이 발생.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굉장히 힘들었죠. 지리 멸렬. 뭐 뉴딜 정책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데, 뉴딜 정책은 뭐 상징적인 정치적인 이슈일 따름이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일 따름이지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해야 되죠. 해야 됐지만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의 충격을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공황의 충격은 2차 대전으로 해결이 됐죠. 즉 고용의 문제는 그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공황 때문에 재정 늘은 것이 해소가 안 되죠. 해소가 안 되면서 계속 이래간 겁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다시 뭐 급박한 이유로 돈을 썼다고 그래도 다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떨어졌다는 이유는 경제 침체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고, 이 판에 엄청난 큰 전쟁이 다시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빚이 이렇게 확 늘었던 겁니다. 늘었는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다시 빚이 확 줄었죠. GDP 대비 100%가 넘다가 거의 20%까지 확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90년대에 또 이렇게 또 올랐다가 뭐 그다음에 떨어졌다가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올랐죠. 뭐 이때는 조금 불투명한데, 뭐 이때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대침체라는 것이 이제 이거죠. 이때 오르는 것은 요때 오르는 것은 소위 미국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8년에 발생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이게 확 올랐습니다. 즉 이것은 대공황 때문에 올랐던 이거하고 같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런 금융위기나 아니면 전쟁 때 빚이 많은 거죠. 이 빚이 그때 많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뭐 국가 부채 규모의 심각성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논리가 없죠. 생존의 문제니까. 지면 나라가 뺏기고, 뭐 지면 그냥 모든 걸 다 뺏기니까. 그래서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재산, 안 되면 있는 국민들이 있는 돈까지 뭐 뺏어 가지고라도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외 전쟁이 발생하면 이거 대외지만 이건 대내지만 어쨌든 대부분 대외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빚이 많이 오릅니다. 빚이 많이 갑자기 커집니다. 커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때 발생했던 빚을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다 해소를 시킵니다. 갚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역사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모든 나라를 보면 아까 봤죠. 미국도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미국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리스, 스페인, 뭐 온갖 나라들이 다 이 정도, 영국까지도 이 정도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정도에 있다는 것은 옛날 200년 역사와 비교해 본다 그러면 거의 전쟁 시 급박하게 돈을 끌어들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빚이 그만큼 지금 많다는 얘기죠. 어쨌든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합니다. 너무 모든 나라,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초반이 돼 가지고 나은 편인데 우리나라 이외의 뭐 선진국들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빚을 많이 쌓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스픽스의 유럽의 금융위기까지도 야기시켰다. 그러니까 선진국들마저도 금융위기가, 빚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기더라. 원래 금융위기라는 것은 뭐 아르헨티나가 9번째라 그랬는데 소위 개도국의 그 질병으로 봤습니다. 개도국의 질병. 그러니까 후진국들의 질병이다 라고 봐가지고 뭐 크게 보지 않고 제도는 원래 그렇지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원래 경제가 제대로 안 된 나라에서 뭐 무슨 사달이 나는데 뭐 그건 뭐 경제학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서마저도 금융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도 금융위기가 한 챕터로 새로 생기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 18장인가 다시 나오는데 챕터가 생기고 화폐금융론 책도 이제 금융위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야기,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앞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진국 병까지도 된 겁니다. 된 것이 지금 현재 현상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 병이 나기 이전에는 보통 전쟁 때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국가 부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균형 재정, 그 다음에 빚은 갚는 게 보통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부채를 많이 쌓고 있더라. 미국의 최근 경험을 본다 그러면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보면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 80년대 25.5%였는데 93년에 한 50%.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최근에 늘어난 이유가 감세, 국방비 지출,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의 원인이다. 80년대 초반. 자, 봅시다. 여기죠. 그래서 이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이까지는 정상. 그러니까 뭐 이 수준이 이때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 수준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한 20년 동안에 이만큼 낮춘 것은 그래도 참 이만큼 할 만큼 했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안 낮아지고 다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 버렸는데 요거는 왜 이래 됐느냐, 이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위 레이건의 정책이죠. 레이건의 감세 조치, 국방비 지출과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가 원인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까지 빚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건의 감세 정책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레퍼 커브로 이야기하는 스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공급 측면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아주 소피스트 같은 논리를 내세웁니다. 지금 뭐 쉽게 이야기하면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야기한 소득주도 경제, 소득주도 성장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소득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이건의 감세 정책, 스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라는 것은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은 더 쓰고 기업들은 더 기업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더 잘 만들고 기술 발전을 더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한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난 뒤에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깎아준 비율로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그 전에 세금만큼은 또는 그 이상까지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동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자 라고 주장한 것이 스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깎아줬죠. 깎아줬는데 그 뒤에 경제 성장은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결국은 남는 것은 국가 부채만 남았습니다. 그 부채. 그래서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국방비 지출, 세계 경찰 역할을 강력하게 하면서 뭐 냉전이 종식돼 가지고 조금 낮긴 낮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중동 지역에서의 또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또한 사회보장비 지출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세에다가 감세 반면에 지출은 더 늘어났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92년에 2,900억 달러 적자했다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 한 번 2,360억 달러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재정적 흑자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독약이었죠. 한 번 흑자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재정은 잡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게 됐죠. 가지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소위 쓰는 데 대해 가지고 제약이 그냥 풀려버렸습니다. 어쨌든 뭐 비율로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그 뒤에 지금 더 악화된 것은 오히려 이때의 흑자가 그러니까 흑자가 딱 이때 한 해였습니다. 한 해만 흑자였고 그 다음 또 계속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어쨌든 GDP 대비 비율은 조금 감소했죠. 45에서 32로 감소했는데 재정은 그랬는데 그래도 뭐 줄은 것은 어쨌든 성장과 뭐 주식시장 하락, 조세 인상 뭐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그러니까 요때 흑자가 사실은 일시적이었던 것이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주식시장 하락 그리고 일시적인 조세 인상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시적이었다는 것이 그 뒤에 보면 계속 늘어난 게 나타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원인 자체가 소위 부시 행정부의 조세 삭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뭐 이게 이제 IT 버블 붕괴죠. IT 버블 붕괴가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 적자. 그러니까 9/11, IT 버블 붕괴, 이라크 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정 적자,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발생하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개발 금융위기. 그래서 당연히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은 대규모 늘어났죠. 그래서 뭐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세금 삭감 여기다가 다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제어가 안 되는 정도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